장례식이 끝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분께서 아내분께 소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님 없이 혼자 오셔야 합니다. 따님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서 안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입안이 바싹 말랐다. 장례식 날은 마치 하늘이 김진우 씨를 위해 오열하는 듯 잿빛의 날씨가 굳었다. 박선영 씨는 새로 쌓은 무덤 앞에 서서 화환과 꽃다발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남편은 살아있었다. 날씨를 탓하며 투덜거리고 주방에서 신문을 넘기고 봄이 오면 양평 시골집 울타리를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우던 그가 이제는 없었다. 62은 죽기엔 이른 나이였다. 선영 씨는 몇 안 되는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 서서 그렇게 생각했다. 진우 씨는 늘 건강한 사람이었고 대기업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다. 부장까지 승진했고 은퇴 후에도 몇 년간 기업 자문을 해주며 건강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다. 심장마비는 그가 막 가게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선영 씨가 구급차를 불렀고 의사들은 그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는 그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며 고통스러운 3주를 보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와서 복도에 앉아 단 15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줄 때까지 기다렸다. 진우 씨는 온몸에 튜브와 전선을 연결한 채 누워 있었고 가끔 눈을 떠 그녀를 알아보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다. 선영 씨는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꼭 나을 거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사들이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나흘 전이었다. 그는 의식이 있었고 그녀가 들어서자 미소를 지으려고까지 했다. 속삭임으로 물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선영아, 몸 조심해. 약속해. 그녀는 그가 왜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뒤 그의 심장은 멈췄다. 선영 씨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 눈물을 닦았다. 옆에는 31살의 딸 유진이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그녀는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울지 않고 가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을 뿐이었다. 유진이의 약혼자 최민준 씨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슬퍼 보이기보다는 사무적으로 보였다. 그는 딸보다 몇 살 위였고 유진이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듯 성공한 사람이었으며 어떤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일했다. 그들은 약 1년 정도 만났고 여름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선영 씨는 곁눈질로 딸을 보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최근 몇 주간 유진이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다. 딸은 일과 피로를 핑계로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고 고작 2번 왔을 뿐이었다. 올 때도 10분 정도 머물다가 아버지를 무심하고 거의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리고 어제 선영 씨가 진우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했을 때 유진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았어요. 내일 가서 장례 절차 돕는 거 도와드릴게요. 장례 절차를 돕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다니? 지금 바로 갈게요도 아니고 엄마, 괜찮아요. 도 아닌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였다. 그때 선영 씨는 그것을 충격 때문이려니 슬픔을 겪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무덤가에 서서 딸이 민준 씨와 무언가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다시금 가슴속에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발인이 끝나고 하관 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유진이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저랑 민준 씨는 식사하러 못 갈 것 같아요.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메마른 채였다.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중에 들를게요. 일이라니. 선영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유진아, 내 아버지 장례식이잖니. 알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민준 씨가 일주일 전부터 어떤 분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미룰 수가 없어요. 저녁에 꼭 들를게요. 딸은 빠르고 초조하게 말했다. 민준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슬픔 때문은 전혀 아니었다. 선영 씨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유진이는 새가 부리로 쪼듯 그녀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 약혼자에게 서둘러 갔다. 잠시 후
그들은 민준 씨의 검은색 외제차를 타고 떠났다. 장례식 후의 식사는 조용하고 쓸쓸하게 진행되었다. 이웃들과 진우 씨의 전 직장 동료 몇 명, 그리고 선영 씨의 사촌이 왔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고인을 좋은 말로 추억하고 조금씩 술을 마시고는 흩어졌다. 유진이와 민준 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선영 씨가 저녁에 딸에게 전화했지만 유진이는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다. 미안, 약속이 늦어졌어. 내일 얘기하자. 모두가 떠난 후 선영 씨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매 순간 가슴의 무게는 더해갔다. 아파트에는 장례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벽에는 35년 전 그들과 진우 씨의 결혼식 사진,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갔던 사진, 아빠 품에 안긴 어린 유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선영 씨는 남편이 항상 앉던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지만 그녀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우 씨는 항상 곁에 있었고 늘 그녀의 버팀목이었지만 이제는 없었다. 밤 10시쯤 전화벨이 울렸다. 선영 씨는 깜짝 놀라 얼굴을 닫고 수화기를 들었다. 유진이일 거라 생각했지만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잠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여사님 맞으신가요? 젊고 사무적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시립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이수진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김진우님 장례식이셨다고 들었어요. 선영 씨는 긴장했다. 네, 무슨 일이죠? 저희 남편분께서 여사님께 소포를 남기셨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게 주시면서 꼭 여사님 손에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바로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혹시 와서 찾아가실 수 있을까요? 선영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진우 씨는 어떤 소포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마지막 며칠 동안은 거의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소포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봉인되어 있어요. 하지만 김진우님께서 꼭 여사님께 전해달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혼자 오시라고요? 혼자요. 네, 따님 없이 오시라고 부탁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거의 비밀 이야기를 하듯 낮아졌다. 따님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말이 목구멍에 걸리는 듯 했다. 네,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김진우님께서 정말 단호하셨어요. 아내에게 전해주시오. 유진이 없이 혼자 오라고. 그 애를 조심하라고 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 맞나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 기운의 헛소리를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의식은 완전히 또렷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잊어버릴까 봐 종이에 그 말씀을 적어달라고까지 하셨어요. 지금 그 종이를 보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선영 씨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딸을 조심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진우 씨는 항상 유진이를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으며 딸이 원할 때마다 돈을 도와줬다. 그들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 가겠습니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몇 시쯤 가면 될까요? 오전 9시 이후에 오세요. 제가 근무 중일 거예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이수진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생각이 뒤엉키고 머릿속이 안개 낀 것 같았다. 무엇이 진우 씨를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 간호사가 무언가 착각했거나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그가 적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선영 씨는 일어나 아파트를 서성이다가 유진이의 방 앞에 멈춰 섰다. 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지만 몇몇 물건들은 여전히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선영 씨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낡은 책상, 책장, 벽에 걸린 어린 시절 사진들. 그녀는 유진이가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던 것을 기억했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딸은 어딘가 멀어졌고 찾아오는 횟수도 전화하는 횟수도 줄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그것을 바쁜 일상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탓으로 돌렸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이상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자정이 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며 마지막 몇 줄을 떠올렸다. 진우 씨를 불안하게 만들 만한 어떤 단서나 실마리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일주일 전 선영 씨가 병원에 갔을 때 당직 간호사가 유진이가 진우 씨를 찾아왔었다고 말했다. 선영 씨는 놀랐다. 다른 회사에 일이 산더미 같아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시간을 낸 모양이라고 그때 선영 씨는 기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유진이는 왜 다녀갔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았을까? 아침에 선영 씨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커피를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8시 반에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익숙한 약품과 소독약 냄새로 그녀를 맞았다. 선영 씨는 중환자실로 가서 3층으로 올라갔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피곤한 얼굴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이수진 간호사님 맞으신가요? 선영 씨가 물었다. 네, 제가 이수진입니다. 박선영 여사님이시죠? 네. 간호사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맨 끝에 있는 한 병실로 갔다. 수진 씨가 문을 열고 선영 씨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병실은 비어 있었고 침대 2개, 협탁, 잿빛 마당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병원 냄새가 났다. 여기요. 수진 씨가 끈으로 묶인 두꺼운 종이 봉투를 건넸다. 김진우 님께서 사흘 전에 이걸 주시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분이 정말 제게 딸을 조심하라고 하셨나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여기요. 그때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선영 씨는 종이를 받았다. 글씨는 고르지 않고 급하게 쓴 것이었지만 단어들은 명확하게 읽혔다. 선영이에게 전해줘. 유진이 없이 혼자 오라고. 그 애를 조심하라고. 중요함. 선영 씨의 무릎이 떨렸다. 그녀는 병원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왜요? 설명은 안 하셨나요? 아니요. 봉투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수진 씨는 말을 흐렸다. 병실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모르겠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선영 씨는 급히 돌아봤다. 문턱에는 어두운 재킷을 입은 50살쯤 된 남자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피곤해 보였지만 낯익은 얼굴이었다. 선영 씨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련님이 그녀가 속삭였다. 진우 씨의 동생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뒤로 문을 닫았다. 선영 씨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김진호 씨, 그녀의 죽은 남편의 동생,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진우 씨 부모님의 장례식이었고 그때 형제는 너무 심하게 다퉈서 다시는 보지 않기로 맹세했었다. 진호 씨는 늙고 지쳐 보였다. 눈가와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패었고 관자놀이는 완전히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신중하고 진지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문가에 서서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침묵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선영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진호 씨,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형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진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일주일 전에요.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진우 씨가요. 선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두 사람 그동안 말도 안 했잖아요. 그 싸움 이후로 형님은 절대. 알아요. 진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고 창가로 걸어가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저도 형님 번호가 화면에 떴을 때 믿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죠? 하지만 전화를 받았고 형님 목소리를 들었어요. 거의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진호야, 나 병원이다. 상태가 안 좋아. 와줘. 꼭 필요해.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차에 올라탔고 2시간 만에 여기 도착했어요. 간호사 수진 씨는 소리 없이 병실을 나가 둘만 남겨두었다. 선영 씨는 여전히 봉투를 손에 쥔 채 다시 침대에 앉았다. 왜 제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바로 곁에 있었는데, 매일 왔었는데,
형님이 직접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 형수님께 말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진호 씨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대답했다. 형수님, 형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싶었던 거죠. 형수님 마음을 산산조각 내기 전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선영 씨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진호 씨,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는 가까이 다가와 옆 침대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형님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됐고 그게 병보다 더 형님을 힘들게 했어요. 선영 씨는 묻기가 두려워 침묵했다. 유진이가 형님을 보러 왔던 거 기억하시죠? 진호 씨가 천천히 단어를 고르며 시작했다. 그 애는 여기 20분 정도 있었어요. 형님은 그때 링거를 맞고 잠들어 있었고요. 유진이는 옆에 앉아 있다가 갔는데 협탁에 자기 휴대폰을 두고 갔어요. 선영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휴대폰을요? 네, 형님은 유진이가 가고 싶은 쯤 뒤에 깨어났어요. 휴대폰을 보고 집어들었는데 잠겨있지 않았던 거죠. 아마 화면을 끄는 걸 잊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어요. 진호 씨는 말을 멈췄고 그 침묵 속에서 선영 씨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약혼자, 민준이라는 녀석과의 대화였어요. 진호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형님은 읽었어요. 읽고 싶지 않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는 형수님, 거기에는 형님이 그걸 보자마자 저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선영 씨가 숨을 내쉬었다. 진호 씨는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접힌 종이 뭉치를 꺼냈다. 형님이 간호사에게 스크린샷을 출력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그는 그녀에게 종이를 건넸다.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펼쳤다. 첫 장에는 메신저 대화 스크린샷이 있었다. 발신자는 민준 씨로 저장되어 있었고 날짜는 8일 전이었다. 민준, 아버지한테 다녀왔어? 유진, 응, 주무시고 계셔. 의사들은 가망이 거의 없대. 민준, 그럼 서둘러야지. 위임장은 받았어. 유진, 응, 여기 사진. 다음은 위임장 사진이었다. 김진우가 딸 김유진에게 병원비 지불 및 치료 관련 서류 서명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선영 씨가 매일 일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녀 자신이 유진에게 받아두라고 부탁했던 일반적인 절차였다. 민준, 잘했어. 이 위임장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어? 내 지인 변호사가 아버지가 의사무능력 상태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유진, 엄마가 알면 어떡해. 민준, 모를 거야. 내가 조용히 빨리 처리하면 돼.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이 기회야. 서초동 아파트는 최소 12억이고 양평 시골집도 3억은 될 거야. 은행 예금도 있고. 유진, 무서워. 우리 아빠잖아. 민준, 유진아, 시작하지 마. 우리 이거 100번도 더 얘기했잖아. 내가 직접 말했잖아. 부모님이 널 한 번도 이해해 준 적 없고 제대로 도와준 적도 없다고. 다 내 힘으로 했다고. 이제 내 몫을 챙길 차례야. 유진, 알았어. 하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면? 민준, 잘못될 거 없어. 아버지는 어차피 못 살아나실 거야. 의사들이 그랬잖아. 그리고 엄마는 그 나이에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눈치 못 챌 거야. 선영 씨는 읽는 동안 한 줄 한 줄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지만 그녀는 억지로 계속 읽어 내려갔다. 다음 스크린샷은 6일 전의 대화였다. 유진, 오늘 공증인 사무실에 서류 가져갔었어. 아버지가 딸한테 증여하는 계약서는 만들 수 있는데 아버지 서명이 하나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의사무능력 판정을 받아야 한대. 민준, 서명이 더 쉽지. 아버지가 의식 있을 때 병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 유진, 거의 말도 못하시고 엄마가 볼 수도 있어? 민준,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봐. 병원에 필요한 거라고 하거나 간호사 나갔을 때 협탁에서 서명해달라고 해. 서명이 중요해. 유진, 뭔가 눈치채실까 봐 무서워. 민준, 그 상태에서 뭘 눈치채시겠어? 겨우 의식만 붙들고 있는 분인데? 유진아, 이게 우리 기회야. 내 기회라고. 안 그러면 모든 게 엄마한테 갈 거고 엄마는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텐데. 그럼 기다릴 거야? 선영 씨는 종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진호 씨를 쳐다보았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조작된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이에요. 진호 씨가 무겁게 대답했다. 형님이 저보고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유진이가 갔던 그 공증인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확인해줬어요. 유진이가 아파트랑 시골집 서류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병 때문에 딸에게 증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더군요. 공증인은 서명된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애가 성공하지 못한 거군요. 선영 씨가 속삭였다. 그 애가 하기 전에 진호 씨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죠.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하려고 했어요. 형님은 그 대화를 읽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와달라고 한 거고요. 제가 왔을 때 형님은 저한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무슨 증인이요? 새 유언장이요. 진호 씨가 대답했다. 형님은 공증인을 여기 병원으로 불렀어요. 저와 간호사 2명 앞에서 새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모든 재산을 형수님께요. 완전히. 유진이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요. 선영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울었다. 진호 씨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손수건 끝으로 얼굴을 닦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보았다. 이게 그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유언장. 네,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 사본과 유진이가 위조하려 했던 서류들도요. 형님이 저한테 다 모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 유진이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형수님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선영 씨는 천천히 봉투의 끈을 풀고 열었다. 안에는 깔끔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공증된 유언장이었다. 그녀는 내용을 훑어보았다. 나 김진우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모든 재산, 즉 주소, 내 아파트, 주소, 내 시골집, 그리고 은행 예금을 아내 박선영에게 상속한다. 내 딸 김유진은 사기 미수 행위로 인해 상속권을 박탈한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선영 씨는 이것을 자신의 남편, 딸이라면 끔찍이 아끼고 항상 딸의 편을 들어주며 사소한 성공 하나하나에 자랑스러워하던 그 진우 씨가 썼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형님은 정말 괴로워했어요. 진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울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고 대화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착각한 거길 어떤 농담이길 바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것이 진심이라는 걸 더 명확하게 깨달았죠. 저한테 유진이를 미행해서 정말 공증인에게 갔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확인해주자 진호 씨는 말을 멈췄다. 형님은 자기 심장이 병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부서졌다고 했어요. 선영 씨는 유언장을 보며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슬픔, 분노, 서운함, 모든 것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 목과 가슴 사이에 걸린 듯 했다.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곁에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었을 텐데 형수님이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진호 씨가 대답했다. 형수님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으니 적어도 이 일에서만큼은 지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한테 모든 걸 처리해달라고, 그리고 형수님께는 나중에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전해달라고요. 형님이 살아있는 동안 형수님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선영 씨가 말했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만 이제는 그에게 제가 얼마나 아픈지 말할 수도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진호 씨는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선영 씨는 그에게 기대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우는 것처럼 흐느꼈다. 형님이 형수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진호 씨가 그녀의 흐느낌 사이로 말했다. 형수님을 사랑한다고, 지난 35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형수님만이 자기 곁에 진정으로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남겨두고 가게 되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요. 선영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류가 든 봉투를 껴안고 앉아 남편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졌다고 믿었던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었다. 눈물이 마르자 그녀는 몸을 바로 하고 얼굴을 닦고 다시 서류들을 보았다.
다음 뭉치에는 유진이가 공증인에게서 받으려던 서류, 즉 아파트 증여 계약서가 있었다. 그 다음은 진우 씨의 은행 계좌 내역서 사본이었는데 유진이는 이미 위임장을 근거로 접근을 시도했었다. 은행은 위임장이 병원비 지출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시도는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그 애가 전부 계획했던 거구나. 선영 씨가 서류를 넘기며 속삭였다. 아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모르겠어요. 진호 씨가 대답했다. 형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수님이랑 형님이 항상 유진이를 도왔다고 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을 땐 기숙사비를 내주고 직장을 구할 땐 생활비를 주고 독립할 땐 월세 보증금을 보태줬다고요. 어디서 그런 탐욕과 냉정함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선영 씨는 기억했다. 그래, 그들은 항상 도왔다. 진우 씨는 마지막까지 일했고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딸을 지원할 여유를 만들었다. 그들은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궁핍하지도 않았다. 아파트와 시골집은 진우 씨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바로 그 유산 때문에 그가 진호 씨와 다퉜던 것이었다. 진호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 그때 바로 이 아파트 때문에 싸웠잖아요. 부모님이 진우 씨에게 아파트를 남겨주셨고 도련님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진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 그때 저는 젊고 어리석었어요. 제가 소외당했다고 생각했죠. 형님은 저한테 아파트 값의 절반을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어요. 형님한테 못된 말을 퍼붓고 욕심쟁이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형님은 상처받았고 자기는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어요. 15년이나 선영 씨가 고개를 저었다. 자존심 때문에 15년 동안 서로 보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왔을 때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호 씨는 창밖을 보았다. 형님이 말했어요. 진호야, 내가 바보였다. 아파트 때문에 동생을 잃다니. 미안하다. 저는 아이처럼 서서 울었어요. 우리 둘 다 바보였던 거죠? 너무 많은 세월을 잃었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는 턱을 꽉 다물고 말을 멈췄다. 선영 씨는 그의 손을 만졌다. 형님은 도련님을 용서했고 도련님도 형님을 용서했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형수님을 혼자 두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형수님이 혼자 남게 될 거고 유진이가 압박하고 조종하려 할 거라고 했어요. 곁에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걸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속했어요. 형수님,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선영 씨는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 사람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형님께 감사해야죠. 진호 씨가 대답했다. 전화해줘서 비록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줘서요. 그들은 진우 씨의 생명이 꺼져가던 병실에서 잠시 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선영 씨는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우선 공식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요. 진호 씨가 대답했다. 유언장은 있고 공증도 받았지만 유진이는 분명히 이 일을 제기하려 할 거예요. 그러니 준비해야죠. 그 애의 사기 미수 증거를 모두 모아서 공증인에게 보여주고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원에도 제출해야 해요. 그 애한테는 말해야 할까요? 진호 씨는 잠시 생각했다.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우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애가 뭔가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지 마세요. 제게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고 정직해요.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할게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텅 빈 동시에 무거웠다. 그녀는 앞으로 딸과의 대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그 대화가 끝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선영 씨는 점심때쯤 집에 돌아왔다. 진호 씨가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주며 저녁에 전화하겠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이와 민준 씨가 와 있었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며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다. 대화는 조용했지만 활기찼다. 선영 씨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살짝 열린 거실 문가에 멈춰 서서 엿들었다. 엄마가 지금 정신없을 때 빨리 움직여야 해. 민준 씨가 말했다. 지금이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절호의 기회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 엄마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유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럼 고집 부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말해. 중요한 건 서류가 우리 손을 거치게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공증인이랑 얘기해놨어. 그 사람도 알고 있어? 아파트는 유일한 상속인인 내 명의로 이전하고 시골집은 바로 팔 수 있어. 이미 구매자도 있어. 현금으로 3억 준대. 민준 씨, 난 그래도 무서워. 우리 엄마잖아. 유진아, 또 시작하지 마. 민준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우리 다 얘기했잖아. 내가 직접 그랬잖아. 부모님이 널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항상 엄마를 우선시했고 너는 평생 이 집에서 겉도는 느낌이었다고. 이제 내가 뭔가를 얻을 차례야. 유언장. 아빠가 유언장을 남겼으면 어떡해? 무슨 유언장? 민준 씨가 코웃음 쳤다. 3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서 겨우 숨만 쉬던 분이 무슨 유언장을 남겨? 법적으로 너는 1순위 상속인이야. 아파트 절반은 배우자 몫으로 엄마 거고 나머지 절반은 엄마랑 내가 나눠 가는 거야. 그럼 최소한 아파트 4분의 1이랑 시골집 절반은 내 거야. 시작하기엔 충분해. 만약 엄마가 팔기 싫다고 하면 법정 소송으로 가는 거지. 강제 재산 분할. 내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했어? 중요한 건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야.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선영 씨는 문 뒤에 서서 듣고 있었다.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봉투가 든 가방을 손에 꽉 쥐고 속에서 분노와 고통, 절망이 뒤섞인 뜨겁고 무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을 밀고 거실로 들어갔다. 유진이와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 커피 테이블 위에는 어떤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둘 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유진이는 벌떡 일어섰고 얼굴에는 공포와 비슷한 것이 스쳤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 오셨어요. 저희 마침 엄마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류 정리랑 장례 절차 같은 거 도와드리려고요.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알아요. 민준 씨도 일어서서 셔츠를 정리했다. 그의 모습은 사무적이고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박선영 여사님,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선영 씨는 말없이 소파 맞은편 안락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딸과 약혼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자 그들은 자신감 있는 척했지만 그 시선 아래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너희 대화 들었다. 선영 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유진이는 창백해졌다. 네, 무슨 대화요? 아파트를 어떻게 명예 이전할지, 변호사 얘기, 시골집을 3억에 파는 얘기 말이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 씨는 유진이와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그의 얼굴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엄마, 오해하신 거예요. 유진이가 서둘러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그냥 엄마를 어떻게 도울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런 법적인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맡아서 엄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선영 씨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다 들었다. 오늘뿐만이 아니야.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커피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유언장, 대화 내용 출력물, 공증인 서류들이 부채처럼 펼쳐졌다. 유진이는 그것들을 쳐다보았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민준 씨는 앞으로 나서서 그들 대화가 담긴 출력물 한 장을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이걸 어떻게 가지셨어요? 유진이가 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한테서 받았다. 선영 씨가 대답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내게 남기셨어. 전부 다 너희가 보낸 메시지 하나하나, 아버지가 죽어가는 동안 그의 재산을 훔치려던 모든 시도까지. 유진이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엄마, 그건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선영 씨는 앞으로 몸을 숙였고 눈에 눈물이 번쩍였다. 설명해봐, 유진아. 설명해봐. 내 아버지가 어차피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어떻게 쓸 수 있었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시골집 하는 걸 어떻게 계획할 수 있었어? 죽어가는 사람을 속일 생각으로 아파트 서류를 들고 공증인에게 어떻게 갈 수 있었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건 다 민준 씨가 꾸민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설득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요? 민준 씨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꾸몄다고? 내가 먼저 나한테 와서 부모님이 널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인자 노릇에 지쳤다고, 이제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싶다고 말했잖아. 거짓말. 유진이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갈라졌다. 당신이 계속 우리가 가난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이 아파트랑 시골집이 있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가난했던 건 사실이지. 민준 씨가 소리쳤다. 내 끝없는 낭비 때문에 부자는 아니면서 부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내 탓에.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쳤고 선영 씨는 이 장면을 마치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합이 잘 맞고 자신감에 차 있던 딸과 그녀의 약혼자는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조용히 해, 선영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듣지 않고 계속 소리쳤다. 조용히 하라고. 그녀가 더 크게 반복하자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기운에 둘 다 입을 다물고 돌아보았다. 선영 씨는 일어서서 테이블에서 유언장을 집어들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다. 내 아버지는, 그녀는 유진이를 보았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모든 걸 알게 되셨다. 내가 병실에 휴대폰을 두고 갔을 때 너희 대화 내용을 읽으셨어. 모든 걸 보셨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유진이는 입술을 떨며 침묵했다. 새 유언장을 작성하셨다. 선영 씨가 계속했다. 증인들 앞에서, 공증인을 통해서 모든 재산은 내게 남는다.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등치려 했으니까? 아니야, 유진이가 속삭였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다. 선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유언장은 공증되었고 법적 효력이 있다. 너는 아파트도, 시골집도, 예금도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민준 씨는 획 테이블로 다가가 유언장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종이를 다시 던져버렸다. 이에 제기할 수 있어. 그가 쏘아붙였다. 임종 직전이었으니 의사무능력 상태였을 수도 있어. 법정에서 유언장이 압박 속에서 작성되었다는 걸 증명할 거야? 해봐라. 선영 씨가 대답했다. 나한테는 증인이 있다. 진우 씨가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는 걸 증명해줄 간호사들과 공증인, 의사들의 소견서도 있고 너희의 사기 미수 증거도 있지? 너희가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이 모든 게 법정으로 갈 거다.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다. 그가 승산을 따지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그의 눈에서 그가 졌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았다. 유진아, 그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가자. 여기서 더 할 일 없어? 하지만 유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엄마, 그녀가 더듬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다 민준 씨 탓이라고 말하지 마라. 선영 씨가 말을 끊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감히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31살의 성인 여자야. 내가 직접 결정했고 내가 직접 그 메시지들을 썼고 내가 직접 공증인에게 갔어. 약혼자 뒤에 숨지 마. 유진이가 흐느꼈다. 하지만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유일한 딸. 이었다. 선영 씨가 조용히 말했고 그 단어는 선고처럼 들렸다. 내 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엄마, 제발요. 유진이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선영 씨는 뒤로 물러섰다. 다가오지 마. 널 보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도 않아. 내 집에서 나가? 하지만 나가. 선영 씨가 소리쳤고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다. 내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민준 씨가 유진이의 팔을 잡았다. 가자. 여기서 뭘 더 얻겠어? 유진이는 저항하며 빠져나가려 했고 어머니에게 손을 뻗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엄마, 제가 잘할게요. 다 돌려놓을게요. 늦었어. 선영 씨가 숨을 내쉬었다. 너무 늦었어. 민준 씨는 거의 힘으로 유진이를 출구로 끌고 갔다. 그녀는 울며 문설주에 매달렸지만 그는 그녀를 복도로 끌어냈다. 선영 씨는 그들이 현관에서 다투는 소리, 유진이가 흐느끼는 소리,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아파트를 덮쳤다. 선영 씨는 안락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오랫동안 참지 않고 울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 가족을 위해 울었다. 20분쯤 지나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얼굴을 닦고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셨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김진호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진호 씨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집에 계세요? 네, 그 애들이 여기 왔었어요. 유진이랑 민준이요. 제가 다 말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안 좋았어요. 선영 씨는 눈을 감았다. 민준이는 법정 소송으로 협박하려 했고 유진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제가 쫓아냈어요. 진호 씨, 제가 제 딸을 쫓아냈어요. 잘하셨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수님, 제 말 들으세요. 그들은 다시 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동정심에 호소할 거예요. 유진이는 분명 감정에 호소하는 연기를 하려 할 거고요. 하지만 형수님 자신을 위해서, 형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진호 씨, 너무 아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아내실 거예요. 그가 말했다. 제가 도울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내일 제 변호사가 갈 거예요. 서류 정리 제대로 합시다. 일단은 좀 쉬세요. 뭐라도 좀 드시고 청심환이라도 드시고 주무세요. 알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고마워요. 진호 씨, 별 말씀을요. 형님한테 형수님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 지킬 거예요.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선영 씨는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도시 위로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저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 그녀와 아버지를 배신한 그녀의 딸이 살고 있었다. 저 어딘가에 유진이를 그 길로 내몬 민준 씨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 텅 빈 아파트에 하루아침에 남편과 딸을 모두 잃은 60살의 미망인 선영 씨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협탁 위에는 진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10년 전쯤 시골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었다. 여름이었고 햇살이 가득했고 행복했다. 선영 씨는 액자를 손에 들고 유리 위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진우 씨, 그녀가 속삭였다. 미안해요.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 애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요. 사진은 말이 없었다. 진우 씨는 그 안에서 젊고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웃고 있었고 10년 뒤 자신의 삶이 끝나고 딸이 그의 임종자리에서 그를 등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선영 씨는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유진이와의 대화 조각들, 메시지의 단어들, 민준 씨의 얼굴이 맴돌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진호 씨는 변호사와 함께 왔다. 변호사는 선한 얼굴과 신중한 눈빛을 가진 나이든 남자였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선영 씨에게 상속 절차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유언장이 흠잡을 데 없이 작성되었고 특히 유진이 측의 사기 미수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제기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가 경고했다. 1순위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해서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애는 일하고 있고 건강하며 부양받은 적도 없어요. 진호 씨가 말했다. 그러니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맞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딸이 계속 접촉을 시도하며 감정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3일 후 유진이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선영 씨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길고 히스테릭한 메시지였다. 딸은 용서를 빌다가 어머니를 잔인하다고 비난하다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맹세했다. 엄마, 나 엄마 딸이야. 날 버릴 순 없어. 아빠는 그런 유언장을 남기다니 너무 잔인했어. 엄마 생각은 안 한 거야.
엄마가 혼자 남을 거라는 생각. 내가 엄마를 돕고 싶어. 우리 만나서 차분하게 얘기하자. 엄마, 민준 씨랑 헤어졌어. 그 사람이 날 이용했다는 걸 깨달았어.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었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곁에서 엄마를 도울게. 엄마, 답이 없네. 이건 불공평해. 난 해명하고 싶어. 엄마는 내 말을 들어줄 의무가 있어? 난 엄마의 유일한 딸이니까. 선영 씨는 이 메시지들을 읽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진호 씨는 번호를 차단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유진이가 조종이 아닌 진실하고 솔직한 무언가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주 후 유진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선영 씨는 창문으로 그녀를 보았다. 딸은 추운 날씨에도 얇은 재킷만 입은 채 아파트 입구에 서서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선영 씨는 창가에서 물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전화가 울렸다. 유진이었다. 선영 씨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현관에서 얼어붙었다. 유진이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엄마, 집에 있는 거 알아요. 그녀가 문 너머로 소리쳤다.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선영 씨는 문 반대편에 서서 침묵했다. 얼굴로 눈물이 흘렀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제발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다 돌려놓을게요. 그냥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선영 씨는 열지 않았다. 딸이 울고 문을 두드리다가 이윽고 조용해지고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진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버티고 계세요. 그가 물었다. 겨우요. 선영 씨가 고백했다. 오늘 그 애가 왔었어요. 문 밑에 서서 소리쳤어요. 문은 안 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잘하셨어요. 형수님. 그 애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계산 때문에 돌아오려는 거예요. 민준이도 잃고 기대했던 돈도 잃었으니까요. 지금 형수님은 그 애에게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하지만 만약 다시 받아주신다면 모든 것이 반복될 거예요. 알아요. 선영 씨가 속삭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애를 보는데 제가 아는 애가 아니에요. 제가 키운 그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가씨가 아니에요. 언제 그 애가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고 그게 제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형수님 탓이 아니에요. 진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형수님과 형님은 좋은 부모였고 그 애를 사랑하고 돌보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요.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는 거예요. 유진이는 자기 선택을 한 거고요. 그건 형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 씨는 감사하며 수화기를 꽉 쥐었다. 고마워요. 진호 씨 모든 게요. 형님께 약속했고 형수님께도 약속할게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형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났다. 유진이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다. 메시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자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을 요구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그 메시지들을 읽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고통이 조금씩 무뎌지고 그 자리를 공허함이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뿐만 아니라 딸도 묻었다. 다만 이 죽음은 더 끔찍했다. 유진이는 살아있었지만 선영 씨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년이 흘렀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봄은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선영 씨는 남편도 딸도 없는 새로운 현실에 점차 적응해갔다. 처음 몇 달이 가장 힘들었다. 밤에 잠에서 깨어 예전에 진우 씨가 자던 텅 빈 침대 옆자리를 손으로 더듬으며 매번 그의 상실을 다시 겪었다. 진호 씨는 정말로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는 매주 찾아와 서류 정리와 집안일을 도왔다. 함께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고 아파트, 시골집, 그리고 진우 씨의 은행 예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영 씨의 소유가 되었다. 유진이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협박했던 것과는 달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마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어느 4월, 진호 씨는 아내 혜경 씨를 데리고 왔다. 선영 씨는 부엌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상을 차렸다.
혜경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선한 눈을 가진 50대쯤의 상냥한 여성이었다. 그들은 앉아서 차를 마셨고 혜경 씨는 손주들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선영 씨는 들으면서 만약 인생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자신도 할머니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날카로운 고통을 주지 않고 가벼운 슬픔만을 남겼다. 선영 씨, 진호 씨가 담배를 피우러 발코니로 나갔을 때 혜경 씨가 말했다. 남편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셔서 정말 유감이에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진우 씨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살아갈 힘을 찾아야 해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 씨는 35년 동안 제 버팀목이었거든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해요. 혜경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강한 분이시잖아요. 제 눈에는 보여요. 선영 씨는 그녀를 보았고 이 소박한 위로의 말, 관심, 그리고 혜경 씨가 유진이에 대해 묻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득 감사함을 느꼈다. 5월, 선영 씨는 오랫동안 생각해왔지만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우 씨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옷은 여전히 옷장에 걸려 있었고 신발은 현관에 놓여 있었다. 협탁 위에는 그의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었다. 모든 물건이 그의 냄새, 그의 존재를 간직하고 있어서 그것들과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선영 씨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놓아주는 것, 계속 살아갈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옷부터 시작했다. 셔츠와 스웨터를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다.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일부는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다. 작업용 재킷에 이르렀을 때 주머니에서 구겨진 초콜릿을 발견했다. 진우 씨는 항상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며 이동 중에 먹는 것을 좋아했다. 선영 씨는 초콜릿을 주먹에 쥐고 침실 한가운데서 상자와 추억에 둘러싸인 채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지만 이내 얼굴을 닫고 계속했다. 저녁 무렵 옷장 정리가 끝났다. 선영 씨는 텅 빈 선반을 보며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진우 씨의 책상 서랍을 정리했다. 서류, 낡은 영수증, 펜, 클립들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류 뭉치 밑에서 가죽 표지의 노트를 발견했다. 열어보았다. 일기장이었다. 진우 씨가 일기를 썼다니 그녀는 몰랐다. 선영 씨는 책상에 앉아 읽기 시작했다. 기록은 매일 쓰인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쓰여 있었다. 일에 대한 것, 시골집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았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함께 삶을 꾸려왔는지. 오늘 선영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파이를 구웠다. 저녁에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녀는 또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운 이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함께한 지 30년인데 나는 아직도 결혼식 날처럼 그녀를 사랑한다. 선영 씨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으며 읽었다. 진우 씨는 미사여구 없이 담백하게 썼지만 모든 문장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배어 있었다. 마지막 기록은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3일 전에 쓰여 있었다. 내일 시장에 가서 선영이에게 줄 꽃을 사야겠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녀는 항상 돈 쓸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꽃다발을 가져다주면 그녀의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나는 안다. 그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고 나는 매일 그녀가 나를 선택해준 것에 대해 운명에 감사한다. 그녀는 나의 집이고 나의 버팀목이며 나의 사랑이다. 그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선영 씨는 일기장을 닫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조용히 울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진우 씨는 그녀를 사랑했다. 마지막 날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그는 그녀를 생각하고 그녀를 지키고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고마워요. 진우 씨, 그녀가 텅 빈 아파트에 속삭였다. 이 세월 동안 사랑해줘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 후 선영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진우 씨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추억 속에, 그들 집의 모든 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저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를 바랄 것이었다. 6월, 혜경 씨가 선영 씨를 전시회에 초대했다. 선영 씨는 처음에는 기분도 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거절했다. 하지만 혜경 씨가 고집했고 선영 씨는 동의했다. 전시회는 시내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지역 화가의 수채화 풍경화전이었다. 선영 씨는 그림들 사이를 걸으며 부드러운 색의 전환과 섬세한 붓터치를 감상했다. 마음속 무언가가 반응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기억했다. 진지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취미로 자연 스케치나 초상화를 그렸었다. 그러다 결혼하고 유진이가 태어나고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졌고 그러다 잊혀졌다. 예쁘죠? 그렇죠. 혜경 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도 몇 번 그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호 씨가 그러는데 선영 씨가 젊었을 때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던데요. 오래전 일이에요. 선영 씨가 미소 지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혜경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알아요. 옆 동네 문화센터에 성인들을 위한 그림 강좌가 있어요. 제가 공고를 받거든요.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선영 씨는 생각에 잠겼다. 왜 안 되겠어? 이제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인생에 생긴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워야 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강좌에 등록했다.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다. 그룹은 10명 정도의 소규모였고 모두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활기찬 목소리의 젊은 여성 강사가 수채화의 기초를 가르쳤다. 선영 씨는 스케치북, 물감, 붓을 사서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갔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녀가 기억했던 것보다 어려웠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물감이 번졌고 비율이 맞지 않았지만 수업을 거듭할수록 점점 나아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머릿속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우 씨에 대한 생각, 유진이에 대한 생각, 고통과 상실에 대한 생각들이 물러가고 오직 선, 색, 그리고 종이 위를 움직이는 붓의 움직임에 대한 집중만이 남았다. 강좌의 다른 수강생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쉬는 시간에 몇 마디 나누었고 가끔 수업이 끝나고 옆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다. 선영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묻지 않았다. 각자 자기 일에 바빴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 중 한 명인 미경 씨가 주말에 자기 시골집으로 모두를 초대했다. 제 집에 예쁜 정원이랑 꽃들이 많아요. 자연 속에서 그림도 그리고 삼겹살도 구워 먹어요. 오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선영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내 생각했다. 왜 안 돼? 집에 앉아서 슬퍼하기만 할 건가? 진우 씨는 그걸 원하지 않을 텐데. 토요일, 그녀는 미경 씨의 시골집으로 향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이었다. 집은 도시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 단지에 있었다. 정말로 정원은 근사했다. 꽃, 나무, 아늑한 오솔길. 선영 씨는 이젤과 물감을 꺼내 사과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작약 꽃밭을 그리며 그 풍성한 꽃송이와 부드러운 색조를 담아내려 애썼다. 옆에서는 다른 수강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삼겹살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상을 차렸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 선영 씨는 문득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바로 행복했다. 가볍고 평온했다. 오랜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저녁에는 긴 식탁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경 씨는 자신에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여성은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영 씨는 들으면서 자신의 삶이 천천히 새로운 색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어두워지자 미경 씨가 정원등을 켰고 시골집은 동화 속 풍경으로 변했다. 선영 씨는 툇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진우 씨를 생각했다. 그들이 함께 그들의 시골집에 갔던 일, 저녁에 모닥불 옆에 앉았던 일, 그가 운전하며 겪었던 허풍 섞인 이야기를 하고 그녀가 웃었던 일을 떠올렸다. 진우 씨, 그녀가 밤의 고요함 속에 속삭였다. 나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도 이걸 원했겠죠. 그렇죠?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선영 씨는 마음속에 온기와 확신을 느꼈다. 그래, 그는 원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7월 초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새로운 번호로 전화했고 선영 씨는 화면을 보지 않고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유진이의 목소리였다. 선영 씨는 얼어붙었다. 끊지 마세요. 제발.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선영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엄마, 반년이 지났어요. 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거, 엄마랑 아빠를 배신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고, 예전처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워요. 선영 씨는 들으면서 마음속 무언가가 흔들렸다. 유진이의 목소리는 이전에 조종하는 투 없이 진심으로 들렸다. 정말 변한 걸까? 민준 씨랑은 헤어졌어요. 유진이가 계속했다. 그날 바로 그 사람이 날 이용했다는 걸, 내가 눈멀고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 직장을 구했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혼자 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진아, 선영 씨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어주세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끔찍한 고통을 줬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언젠가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지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침묵이 흘렀다. 선영 씨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생각해볼게. 왜 그녀가 마침내 짜내듯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순 없어. 고마워요. 유진이가 속삭였다. 들어주시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녀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선영 씨는 부엌 한가운데서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마음 한편에서는 유진이가 변했다고 믿고 싶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조종, 어머니의 삶으로 돌아오려는 시도일까 봐 두려웠다. 저녁에 그녀는 진호 씨에게 전화해서 대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도련님 생각엔 그 애가 진심이었을까요? 선영 씨가 물었다. 진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형수님. 어쩌면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변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형수님 입장이라면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세요.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마세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선영 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그래도 제 딸이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보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세요. 선영 씨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유진이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저 그 대화를 과거에 묻어두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갔다. 7월 말, 진호 씨는 선영 씨에게 시골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진호 씨에게서 물려받은 바로 그 집이었다. 선영 씨는 작년 여름 이후로 그곳에 가지 않았고 돌아가기가 두려웠지만 진호 씨가 고집했다. 정리해야죠. 그리고 형수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신선한 공기, 자연, 주말에 가요. 제가 집안일 도울게요. 그들은 토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시골집은 방치된 정원과 먼지 낀 창문으로 그들을 맞았다. 진우 씨는 항상 모든 것을 깔끔하게 관리했지만 그가 없는 1년 동안 부지는 잡초로 뒤덮였다. 울타리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길은 풀로 무성했다. 선영 씨는 집에 들어서서 문턱에 멈춰섰다. 이곳 모든 것이 진우 씨로 가득했다. 그의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의 고무장화가 문가에 놓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읽던 낡은 신문이 놓여 있었다. 진호 씨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힘드시죠? 네, 선영 씨가 고백했다. 하지만 해야죠. 그들은 온종일 일했다. 진호 씨는 울타리를 고치고 풀을 베고 창고를 정리했다. 선영 씨는 창문을 닫고 집을 청소하고 물건들을 정리했다. 저녁 무렵 시골집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아직 할 일이 많았지만 시작이 반이었다. 저녁에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해가 나무 뒤로 지고 있었고 공기는 풀과 꽃향기로 가득했다. 멀리서 새가 노래했다. 진우 씨가 이곳을 좋아했어요. 선영 씨가 조용히 말했다. 주말마다 오려고 했죠? 여기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땅을 사셨어요. 진우 형이랑 저는 여기서 아지트를 짓고 나무에 오르곤 했죠. 그러다 형이 모든 걸 정비하고 집을 짓고 정원을 가꿨어요. 여기에 영혼을 쏟아부었죠. 이 집을 지키고 싶어요. 선영 씨가 말했다. 정리하고 돌보고요. 가끔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릴까 봐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호 씨가 미소 지었다. 제가 도울게요. 함께 해내요. 선영 씨는 그를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진호 씨, 모든 게 고마워요. 이 몇 달 동안 도련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형수님 혼자 두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형수님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형수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을 되찾게 도와주셨잖아요. 저희는 화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건 정말 소중해요. 그들은 앉아서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선영 씨는 이 한 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딸을 잃었고 예전의 삶을 잃었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얻었다. 계속 살아갈 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관심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진우 씨는 죽기 전에 그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다. 유언장이라는 형태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훈도 주었다. 삶은 상실로 끝나지 않으며 계속 살아가야 하고 기억하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다. 떠나기 전 선영 씨는 정원으로 걸어갔다. 낡은 사과나무 옆에 장미 덤불이 자라고 있었다. 진우 씨가 언젠가 그녀를 위해 심은 것이었다. 그녀가 장미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덤불은 방치되었지만 몇몇 봉우리는 여전히 피어 있었다. 선영 씨는 몸을 숙여 향기를 맡고 미소 지었다. 다시 올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장미를 심고 여기 와서 당신을 추억할게요. 하지만 저는 살 거예요. 진우 씨,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계속 살아갈 거예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고 선영 씨에게는 그것이 진우 씨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옳다고 그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어깨를 펴고 집으로 향했다. 진호 씨는 이미 문을 닫고 차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어요? 그가 물었다. 네,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그들은 떠났고 시골집은 저녁 햇살에 잠긴 채 뒤로 남았다. 선영 씨는 차창 밖을 보며 미래를 생각했다. 그것은 안개 같고 불확실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림 그리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다. 슬픔에 잠기지 않고 진우 씨에 대한 밝은 기억을 간직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저 세상 너머 어딘가에서 진우 씨가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이겨낸 것에, 그의 마지막 교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그가 35년 동안 그녀에게 준 사랑이 그녀가 살아남도록 돕기에 충분히 강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그의 떠남 이후에도